안녕하세요.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라이프쉐어라는 컨텐츠를 전국적으로 알리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라이프쉐어의 최재현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라이프쉐어의 최재현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네, 같이 성수동에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연말은 좀 어떤가요? 연말은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꺼내지 못한 실험들을 마음껏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꺼내고 실험해보고 일단 데이터 분석은 내년 1월 달에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저질러 보자. 네, 아주 많이 지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최재현 대표 모시고 이 컨텐츠로 먹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기업에서 광고를 담당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바이더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꽤나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쟁이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뭐 어떤 본인의 경험담이나 조언이나 이런 거를 저는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고 어떻게 최재현 대표는 저렇게 꽤 퀄리티 좋은 그리고 핫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기획하고 그걸 상품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매니아 계층을 만들고 펀딩을 하고 그런 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 과정을 시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한 20분 정도 내외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퇴사를 하는 그 과정은 어땠나요? 저는 뭐 퇴사라기보다 이직이 저한테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광고 회사를 다녔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제일기획. 네, 뭐 처음 시작은 이제 제일기획에서 뭐 계약 지금 시작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 뭐 제가 학점도 좀 낮고 학교 생활 중에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학점이 낮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었고 저 같은 특이한 놈을 받아주는 곳이 광고회사밖에 없었어요. 거기서는 특이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네, 포장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유일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그런 곳들을 가고 싶어서 그 업계로 비집고 들어갔죠. 그리고 다행히 크리에이티비티가 좀 있다고 인정을 받았고 신입 중에서 혹은 뭐 대리급에서 그래도 쓸만한 놈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그들과 제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이직을 해서 꽤 좋은 인하우스 광고 대행사의 전략실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좀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다음에 갈 수 있는 회사 먹고 살 수는 있겠다. 네,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나를 부를 곳들이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커리어를 쌓고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그래도 잘 시작을 했네요. 초반에. 그쵸. 이름도 있고 괜찮은 곳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래도 초반에 진행을 하다가 또 계기가 있었나요? 부모님 말로는 이제야 제도권에도 들어오는 삶을 네가 처음으로 막날처럼 살다가 처음으로 사는데 왜 처음으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부모님이 이제 동반장 회의 같은 거 할 때 아들 직업에 제 직업을 안 적고 회사 이름을 적고 그러셨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었네. 우리 아들은 정상이다. 직업란에 회사 이름을 적는 거 보고 되게 죄송했어요. 저는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거는 네, 다 아니까 적고 싶은 그런 마음. 네. 그래서 당시에 뭐 저렇게 좋은 회사도 아니었지만 좋은 회사였지만 뭐 한국 50대 대기업 정도 들어가는 데 다니고 있었는데 좋은 회사였죠. 제가 그들과 다르다고 많이 느꼈던 거는 저는 좀 제 컨텐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오케이. 그때부터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전문성이 있지만 그걸로는 이제 반짝 내가 잘났다는 건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제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내 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광고회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도 의뢰인들 광고 찍는 광고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도 내가 한 작품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제 걸 하고 싶고 또 그 마케팅의 영역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그들이 똑똑한 걸 제가 따라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광고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크리에이티브보다는 비즈니스니까 그렇죠. 숫자로 네. 비교되고. 전략과 마케팅에 있어서 제가 나의 이런 좀 어느 정도 감수성이 있는 거 가지고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뎁스의 차이도 좀 느끼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결국 내 거 하고 싶다. 그렇죠. 내 굉장히 바도 컸죠. 두고 싶다. 굉장히 컸었죠. 근데 너무 그 간판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 생각을 껐어요. 그 뽕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죠. 껐어요. 나이도 30이었고 내가 계속 이런 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심장을 끄고 있었는데 제가 엄청 음악을 좋아했던 이제 10대 시절 보냈어요. 근데 그때 속에 노래방 친구가 있었는데 노래방 코너 친구인가요? 네 그때는 코너가 없었지만 노래방 친구가 TV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인기 밴드 보컬이 돼서 누구지? 그때 소네플이라는 팀이었는데 그 친구가 탑밴드라는 KBS 밴드 경연대회 나와서 그죠. 굉장히 신인 팀이면서 뭐 준우승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연락은 안 하고 지냈지만 10년 동안 이 친구는 남이 안 알아봐도 자기 컨텐츠 자기 걸 키워서 결국 30에 성공을 했고 나는 그런 친구와 같은 결이었지만 살아남으려고 끄고 애써 모르는 척하면 살아갔는데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죄스러웠어요. 내가 이 나이에 젊은 나이에 되게 이렇게 마음의 스위치를 끄고 사는 게 맞는 것인가.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좀 수검댕이가 좀 들어와가지고 그게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미친 짓을 했죠. 그 친구가 트리거였네요. 트리거를 완전히. 그 트리거를 이제 다시 깨고자 강남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홍대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컨텐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음악 컨텐츠 입문해서 앨범 제작하고 기획하고 이 일을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참 재밌고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왔구나라는 걸 너무 느꼈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게 되게 많이 무너졌어요. 경제라든지 워크앤밸런스라든지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제가 비즈니스 필드에서 커온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도 아웃사이더고 저기도 아웃사이더. 그렇죠. 그때 제 별명이 업자 마인드였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음악을 하다가 스텝으로 넘어온 분들도 많은데 전 비즈니스 하다가 음악 쪽으로 오다 보니까 업자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끼어 있는 거. 네 언어도 다르고 빨리 팔고 싶고 더 많이 알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생긴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매니악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예술인데 쟤는 너무 공장식으로 이제 도매가로 팔아 넘기려고 한다. 장사하냐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되게 그 회사에서 제가 가장 포멀한 사람이었어요. 음악 음반 제작사에서. 근데 강남으로 넘어오면 저는 완전 예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어디에도 끼일 수 없는 생활을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음반 기획사에서. 주변인의 생활을 하셨군요. 강남에 오면 야 역시 홍대 사람들은 다르다. 홍대 오면 제 강남 냄새 아직 안 빠졌다. 오케이.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트리거가 있었고 이제 처음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건 음악 컨텐츠였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또 내면서 또 좀 더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재전이 알려지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근데 그 둘 다 제가 결과적으로 저한테 안 맞았다는 걸 제가 받아들이고 좀 더 나에게 맞는 거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게 얻어 걸리게 부업으로 이제 에어비앤비를 했었어요. 음악 일을 하면서 왜냐면 월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고 제 아르바이트 겸으로 부업을 이제 2가지를 했는데 하나가 에어비앤비였고 하나가 홍대에서 네. 홍대에서 또 하나는 또 농수산물 리브랜딩이라고 걸 했었어요. 배운 게 또 그 광고 그런 거라고.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가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는 내가 힘을 뺄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광고나 음악이나 이게 본업이기 때문에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애를 막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만큼은 쥐어 짜지 않아도 되는. 정말 내 스타일대로 지치면 지친다 그러고
청소 못 할 때도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또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행을 못 가는 상황에서 여행을 좋아하던 사람이 여행객을 집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크로아티아에서 온 뭐 스플리트에서 온 친구가 있다면 너네 고향은 어떤 곳이니? 넌 어떤 음악을 듣니? 너 여자친구 누구니?부터 해서 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또 제 일상은 걔한테 여행이 되고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사이드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되게 재미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그게 컨텐츠화 되었던 거죠, 결국은. 그게 너무 일상이 소중하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되게 힘든 시간인데 퇴근하고 이 외국인 친구들과 집에서 수다 떠는 그 한 시간은 저한테는 진짜 힐링이고 여행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떻게 삶의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억울하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좋아하는 일 해서 좋겠다. 난 정말 아둥바둥 회사도 왕따 당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외부의 시선들, 뭐 가족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한테 선물 좀 줘야겠다 고민을 했죠. 그 당시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나이키 신발, 뭐 좋은 옷 이런 걸 저한테 선물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물이 나에게 가장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삶을 기록하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기록하고 내가 칭찬하자.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 글을 쓰기 시작했죠. 에어비앤비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들. 특히 이제 본인의 삶에서 힐링되는 그 순간들은 주로 이제 에어비앤비에 많았겠네요. 그 스토리들은 많았겠네요. 네. 블로그에서 에어비앤비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하는 그런 대화 여행이 마치 내가 세계로 나가진 않았지만 세계 여행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토록 쉽고 멋진 세계 여행이라는 책을 내게 됐죠. 블로그에 썼던 글을 그대로 끌고서 투고를 했었어요. 이게 저한테 너무 소중한 일상인데 혹시 컨텐츠가 될까요? 책 이름 다시 한 번 더. 이토록 쉽고 멋진 세계 여행이라는 책이고 첫 번째 책. 첫 번째 책이죠. 요게 반항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공유경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책이 완전 당시 에어비앤비가 막 뜰 무렵이었죠. 전 뜨기 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안에 이제 나왔던 게 라이프쉐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제 책에 그 각자의 삶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근데 좀 다른 결로 이제 공유하는 거였어요. 완전 낯선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얘네가 체크아웃하고 나면 다시 안 볼 확률이 99.9%. 그렇죠. 완벽한 남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거는 완전 딥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나의 아킬레스건이라든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거라든지 내가 지금 정말 고통스러운 거라든지 혹은 그래도 내가 미래에 지키고 싶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주 깊은 힐링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걔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되게 안도감, 위안. 네,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또 워낙 웨스턴 애들은 가정도 되게 복잡하죠. 뭐 이혼 가정도 많고 엄청 많고 어릴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얘보단 내가 나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한 번은 이제 루카스라고 베를린에서 이제 가정의학을 공부하던 의대생이 저희 집에 한 3개월 머물렀어요. 걔가 이거를 제 이름을 알려주면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환자들을 딱딱한 병원에서 보내지 않고 따뜻한 가정이나 커뮤니티에서 치료하고 대화로 마음적 안정을 주고 그러면서 뭐 가족력을 분석해서 약을 처방하고 이런 가정의학이 굉장히 트렌디하다. 메디컬적인 테라피네요. 네.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 듣고 유럽식의 라이프쉐어를 처음 그때 배웠어요. 정말 딥한 좀 유럽식 그 질문이랑 한국 정서가 좀 다른데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그 루카스가 그런 질문 던지고 네.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재원 씨가 그걸 듣고 대화를 하고 네. 그때도 사실 외국인 친구들이랑 그런 대화는 많이 했었는데 이름을 붙이고 이런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보니까 더 달콤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라이프쉐어라는 이름을 붙였고
사실 독일어로 먼저 있었는데 오케이. 그 저한테 너무 어렵고 저는 이제 의료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 모르겠고 이거 너무 좋은데 나 뭐라고 부르면 되냐 좀 뭐 독일어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다 수용할 수 없지만 내가 라이프쉐어라고 불러도 되겠냐 해서 대충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쉐어가 된 거고 그 친구는 지금 또 베를린에서 정신과 연락이 돼요? 네, 그럼요. 저희 이제 라이프쉐어의 이제 휴먼 아이콘인데 약간은 스피릿을 처음 전해준 친구.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독일 사람들이랑 좀 저희랑 잘 맞아요. 그리고 베를린이 또 그런 감성이 좀 있잖아요. 아, 감성이 있죠. 충만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베를린을 가고 그 친구도 한국 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사회복지적으로 제공되는 게 라이프쉐어 프로그램인데 저는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 출신이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향기를 붙여가지고 뭐 1박 2일 동안 낯선 사람과 밤새 인생 토론 나누는 캠프 이런 형태를 붙여가지고 이제 음악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정말 내가 감동받았던 내가 도움받았던 그런 콘텐츠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했었죠. 그 무렵이 언제죠? 2017년 17년? 2월 달입니다. 퇴사 시점은 언제죠? 퇴사는 그 한 6개월 전 6개월 전. 그럼 그 6개월 안에 블로그가 책이 되고 라이프쉐어 콘텐츠가 나오고 그게 6개월이 아니에요. 책은 계약은 이제 회사 있을 때 했고 퇴사하는 시점에 책이 나왔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어요.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 코리아에서 한국 인기 호스트로 저를 선정해 주셔가지고 말하자면 슈퍼호스트. 슈퍼호스트보다 이상이죠. 오케이. 국가대표 호스트를 뽑아줬고 엠베서더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갔었어야 됐어요. 길게 한국 대표로. 그런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선택의 문제. 선택이 먼저죠.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아티스트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스케줄을 막 한 달씩 비워버리면 그렇지. 이 사람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시에 결정을 했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컨텐츠로 한번 빠져보자. 그래서 퇴사하고 풍덩 말하자면 두 번째 퇴사예요, 그죠? 네. 첫 번째 퇴사는 그 전에 했고 그쵸. 그걸로 그 이후에 음악 쪽에 이제 인더스트리에 몸을 닿게 되고 그것마저도 이제 컨텐츠를 위해서 한 번 더 네, 퇴사를 해서 맞죠. 완전히 이제 올인하기 시작한 찾았죠. 시점이 2017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라이프쉐어라는 컨텐츠에 내가 집중을 하겠다 본격적으로 생각을 했네요. 이게 가치가 근데 그때도 라이브쉐어는 사이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쉐어 같은 거를 여러 개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컨텐츠를 다 꺼내겠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1년 정도 가졌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닌 메인 잡은 뭐였나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로 월급 정도만 맞추고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실험만 했었어요. 그럼 라이프쉐어도 그 사이드 프로젝트 중에 한 개였다. 그쵸. 그게 그 중에 제일 잘 되고 제일 오래 가고 저와 닮아있기 때문에 또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오래 가지 못했던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들도 물론 있고 있죠, 당연히 있죠. 네. 그 중에 지금까지 3년 넘게 지속한 게 살아남은 게 라이프쉐어. 네, 그리고 회사가 됐죠. 알겠습니다.